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의 어떤 발달 중에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이란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기보다는 더 큰 만족과 보상을 얻기 위해 이를 억제하거나 지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그 세 명의 쌍둥이 아이들에게 이런 만족 지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초콜릿을 갖다 놓고 세 명의 똑같은 쌍둥이 아이한테 요거를 안 먹고 참고 있으면 아빠가 돌아와서 두 개를 줄 거야 라고 송일국 씨가 얘기를 하는데 그 세 명이 다 다르죠. 네. 성질이 좀 급하고 뭔가 충동 능력이 강한 아이는 그걸 즉각적으로 그냥 먹어버리고 한 아이는 이거를 야금야금 조금씩 한쪽 귀퉁이를 먹기 시작해가지고 먹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손을 놨다가 손을 댔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 아이는 끝까지 그걸 안 먹고 나중에 아빠가 주는 두 개를 먹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만족 지연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실험실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린이집이나 내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은 성급한 감정이나 정서, 행동, 판단, 선택 등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제가 이걸 하다가 갑자기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큰아이가 딸아이고 둘째 아이가 아들아이인데 용돈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면 큰아이인 경우에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돈을 꼭 필요한 곳에 모아놨다가 써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그 용돈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몇 달치가 모아져서 큰 거를 이렇게 사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인 남자아이는 그게 일주일이 못 가요. 한 달쯤 돼서는 이제 조금 누나한테 손을 벌리든지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가장 큰 금고는 저희 친정아버지였는데 그 용돈 준 거를 그냥 한숨에 다 먹는 걸로 그냥 치워버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나서 용돈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가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물론 둘 다 잘 크고 있지만 그 성격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의 차이가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서 나타나는 걸 봤는데 지금도 이렇게 돈의 씀씀이라든지 뭔가 삶을 계획하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자아 통제력은 이후의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공격적 정서, 그 다음에 도덕성 등의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부하기 싫은 공부도 조금 참고 할 거고 뭔가 싸움을 일으키고 싶고 한 주먹 이렇게 뭔가 화가 났었을 때 상대편을 이렇게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도 참아낼 수 있고 정서적인 것도 있죠. 뭔가 슬픔이 막 올라왔을 때 그걸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는 거 내지는 분노가 치밀었었을 때 그 화를 삭히는 거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감정에 대한 것도 통제할 수 있을 거고요. 도덕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겉으로 보기엔 다 착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지는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의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도덕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좋은 쪽으로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자아 통제력은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서 이해와 조절 능력의 발달이라고 또 돼 있어요.
정서는 감정 상태 혹은 기분 상태를 의미하는데 비교적 짧거나 혹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인간의 정서는 생후 초기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며 3살, 4살 경이 되면 기쁨, 슬픔, 분노, 놀람과 같은 비교적 단순하고 명백한 정서와 이들 정서를 야기하는 상황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동은 보다 복잡한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황에 따른 정서 판별의 정확성 또한 점차 높아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 3, 4세경 우리나라 나이로 5살 이상 되면은 왜 기쁜지, 왜 슬픈지,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상황 간에 만약에 열심히 내가 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자기가 노는 장난감을 흐트러 놨었을 때 거기서 오는 화 내지는 슬픔,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교사들한테 와서 얘기한다거나 부모한테 얘기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화나는 거 하고 또 속상한 거 하고 뭐 그런 복잡한 정서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발달의 이론상으로 보면 자기중심성이 있어서 만 5세 이전에는 사실은 상대편의 입장은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들 이론에는 되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살만, 우리나라 나이로 5살만 돼도 친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뭐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뭔가 어떨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뭐 속상할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정서가 느껴졌을 때 그거를 꺽꺽거리면서 참아내는 아이들, 예, 어느 상황에서 자기가 화가 나지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아이들,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정서가 어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슬픈지 기쁜지 화가 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아동의 발달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것들을 잘 못했었을 때 아동의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보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친구들과의 또래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것들이 문제 행동으로 드러나서 부모 간의 문제도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감정, 자기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런 화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어떤 그 조절 능력이 발달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왜 슬픈지도 모르고 그 화난 것에 대한 결과로 문제 행동을 야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때린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부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문제 행동들을 일으킬 때 이제 학교에서는 뭔가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친구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국 상담실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의 콜로 부모가 학교에 가는 경우도 많은 거죠. 네. 자, 또 다른 거를 봅시다.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은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생각하는 조망 수용 능력에 기초한다. 정서의 이해는 아동의 유능성과 적응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중심성에서 좀 더 발달을 하면 이제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그래서 역지사지로 생각이 가능할 수 있는 발달상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됐었을 때는 자기 정서나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제 어떤 유능성과 그 상황에 맞는 적응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아기에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는 정서 조절 능력도 발달하게 되고 3살, 4살쯤이면 정서를 조절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점차 중요한 정서 표현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에 등원하는 아이한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너무 어린아이가 부모랑 헤어질 때 자 이제 이러이러해서 이제 조금 더 참을 수 있어 라고 말이 통하는 나이는 사실은 만 2세 정도 돼야지 그게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엄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엄마 일하고 엄마가 빨리 돌아오신대. 그때까지 참아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말을 이해하고 울음을 꺽꺽거리던 울음을 멈추는 아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기의 정서에 대해서 조절 능력이 생겨가고 있다라는 예시죠, 그것이. 그런데 너무 어린 0세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만일세 초반에 그게 가능한 아이도 있나요? 네. 어쨌거나 이것이 발달상에 조금 더 성장해야지 조절이 가능한 나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이 결국에는 아동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자기의 정서, 자기의 분노, 자기의 화 이것들을 제대로 조절 못했었을 때 그것이 옆에 있는 또래와의 갈등이 이제 야기되는 거고 뭔가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정서의 이해와 조절은 발달되며 유아들은 부모가 사용하는 정서 조절 전략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서의 이해와 조절은 발달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왔는데 유아들은 부모가 사용하는 정서 조절 전략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부모님 중에 아빠가 예를 들어서 정서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었을 때 그 화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건을 부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을 하든지 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서를 조절한다면 아이들도 그것을 그대로 관찰한 다음에 모방학습을 해서 아이가 화가 났었을 때 물건을 던진다든지 물건을 부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자기 정서를 조절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인 중에서 가정폭력이 많은 요즘 세상에 그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정서 조절을 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화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화가 났었을 때 그 화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성숙하게 언어로서 표현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데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화가 났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모방한다는 거죠. 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문제들은 전이된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 엄마의 자아분화 정도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자기 분화라고 얘기하는 정서적으로 분화된 떨어져 나온 독립적으로 나온 정도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부모하고 엄마하고의 어떤 독립적인 정서적인 독립이 건강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아이를 키울 때도 굉장히 건강한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여전히 원가족하고 뭔가 밀착되어 있고 융합되어 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있지만 여전히 친정이나 시댁하고 정서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 아이를 키울 때도 또 그런 것을 답습하고 그런 것 받은 대로 또 자기 아이한테 표현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미 입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서라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유전되는 것 같은 거죠. 사실은 학습인데 그 학습이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삶을 통해서. 화도 마찬가지예요. 정서 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도덕성의 발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프로이드가 만 3세, 일렉트라 콤플렉스 내지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나타나는 이 시기에 부모, 같은 동성끼리의 부모의 도덕성을 답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도덕성은 자신 및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심성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신분석 이론의 프로이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관계가 아동이 부모의 도덕 기준을 내면화하는 데 영향을 주며 그러한 도덕 기준을 위반했었을 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동의 도덕성이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만 3세 남근기 시절에 부모의 도덕성을 배우는 거죠. 이 도덕성은 프로이드가 정신에 대한 그 분석을 했는데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쾌죠. 이드라고 얘기하는 쾌, 본능적인 거를 막 어렸을 때는 추구를 해요. 그리고 좀 더 자라면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만 3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슈퍼에고라고 해가지고 도덕성이 나타나는 시기가 지금 이 도덕성의 발달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정서적인 관계, 그리고 부모의 어떤 도덕 기준이 아이가 그것을 그대로 모방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도덕적 수준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매일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었었을 때 우리는 건널목을 건너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만약에 부모가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무단횡단을 했다면 그 아이는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왜? 아이한테 가장 큰 권위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아동도 그 수준에 맞는 도덕적인 발달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보충하는 설명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행동을 그대로 관찰했다가 그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시부모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집에 오셔서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쟤는 어떻게 지 아이랑 똑같냐고. 그게 그 삶을 모방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뒷걸음질을 보고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로 인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면서 그 부모를 닮아간다고 보시면은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아제 이론을 한 번 더 볼게요. 피아제와 콜버그는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둔 인지 발달 이론으로 피아제는 도덕성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보면 도덕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만 3세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 2세 정도 되는 아이가 뭔가 욕구를 참지 못하고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었을 때 그것이 내 건지 다른 사람 건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 이거는 아직 도덕성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 3세가 지나면서 만 4세 정도 되면은 뭔가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친구 거라면 그것을 먹는 거에 있어서 자기 조절을 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써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설령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거를 집어먹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지적인 능력이고 인지 발달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 4세, 5세 정도 되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게임을 하면서 막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 4세 정도에서는 게임에 있어서 규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이겨야 된대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지면은 이제 막 속상해서 우는 거죠. 네. 그리고 만 5세 정도 되면 게임의 룰을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룰을 지키지 않고 그 게임에 이겼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한 게임의 룰을 통해서 이겨야지만이 진정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그 아이의 목적성이라면 만 성장하면서 어떤 룰 안에서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을 통해서 정당하게 이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도덕성 또한 일련의 질적인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게 된다고 비아제도 얘기했고 콜버그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따라서 도덕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고 교재에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간단히 피아제의 도덕적 이론을 한번 볼게요. 만 2세에서 만 4세까지를 전 도덕성 관계로 규칙이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시기를 얘기해요.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만 5세에서 만 7세 정도 돼야지만이 타율적인 도덕성 단계에 해당되며 이 시기의 유아들은 자신이 따라야 할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존중하고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의도보다는 결과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요. 만 8세에서 11세 정도 되면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아동은 규칙이나 질서가 다른 사람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바꿀 수 있음을 이해하고 행동의 결과보다는 의도를 파악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나이가 어린아이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이 법이고 엄마 말이 법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거나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단계가 타율적 도덕성 단계고 자, 좀 나이가 성장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규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오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규칙을 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결과들 그 다음에 행동의 결과보다는 의도를 중요시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일하는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마한테 물 한 잔을 갖다 주기 위해서 유리컵에다 물을 가지고 이렇게 어 옮겨 가지고 가다가 그만 그거를 탁 유리잔을 놓쳐 가지고 깨버렸어요. 그러면 행위의 원인은 뭐예요? 의도는. 엄마한테 물을 갖다 주겠다라는 선한 의도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유리잔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린 연령에 있는 아이는 결과만 놓고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좀 더 들면 아, 컵을 깬 거는 실수였어. 그렇지만 나는 나쁜 의도로 컵을 깬 게 아니라 엄마한테 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가지고 가다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유리잔을 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도덕적 발달도 성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콜버그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더욱 이제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수준으로 이제 좀 더 전문화된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전인습적 수준 해가지고 이 수준에서 아동은 행동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규칙을 정하는 사람의 물리적인 권위에 따라 도덕성을 고려하며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거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엄마가 했느냐, 선생님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도덕성의 중요성이 결정되고 결국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판단은 여기엔 들어있지 않아요. 두 번째 인습적 수준인데 가족, 사회, 국가의 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가치롭게 여기고 개인적 기대나 사회적 질서에 동조할 뿐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고 지지하며 집단이나 구성원들에게 동일시하고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정해놓은 규칙,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록불일 때 건너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단계가 인습적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후인습적 수준은 집단의 권위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과는 무관하게 도덕적 가치와 원리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요. 법은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도덕적인 융통성을 가지며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스스로 지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후인습적 수준의 어떤 도덕성이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도덕성이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발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이가 든다고 그래서 전 인습적 수준에서 인습적으로 변하고 후 인습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다 도덕성이 발달돼서 이 사회가 굉장히 착한 사회여야지 맞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의 도덕성의 수준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어디에 머물고 어느 사람은 발전해서 어디에 머물고 어느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굉장히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연령과 상관없이 어떤 인성적인 부분의 성장의 발달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유아기에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인습적 수준 단계에 머무르고 학령기에 이르면 인습적 수준으로 전환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동의 발달과 아동 문제를 이제 좀 보면
아동 문제와 그 문제가 처음 나타나거나 확인되는 연령간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윅스와 넬슨과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는 아동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특정한 문제는 연령과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동의 연령은 발달 수준과 상호 관련이 있으며 발달 수준에 따라 어떤 종류의 장애가 다른 장애보다 특히 더 쉽게 발생할 수도 있고 장애가 일반적으로 언제 시작됐는지 인식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이 보이는 특정 문제의 징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야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